남편의 사무실 문을 열자 제 여동생이 남편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2년간 제 남편이었던 남자와 28년간 제 동생이었던 여자가 서로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한 동생은 놀라기는커녕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호가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전의 제 세상과 이후의 제 세상 사이에는 겨우 10cm 정도의 틈만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오후의 햇살이 박지훈의 깔끔한 사무실을 가로질러 쏟아져 들어왔고 유리 칸막이에 새겨진 명망 높은 로펌의 로고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지막이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 제가 몇 달 동안 듣지 못했던 따뜻하고 친밀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문을 더 활짝 밀치자 그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 동생 서유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젓갈색 머리카락이 지훈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고 그녀는 그의 고급 집무용 의자에 앉은 그의 무릎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새로운 연인들의 절박한 갈망으로 서로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잘 관리된 손가락은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있었으며 그의 손은 마치 그녀가 자신의 소유물인 양허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깊이 빠져 있어 한 남자와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다른 한 여자와는 28년의 자매애를 나누며 추석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여자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단 몇 초에 불과했을 시간 동안 거기에 서서 제 인생 전체가 먼지로 부서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유진이 눈을 떴고 지훈의 어깨 너머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지 않았습니다. 허둥지둥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놀란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윤아이고 그 순간까지 저는 제가 정확히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직접 싼 도시락과 격려의 메모를 서류 가방에 넣어주던 아내였습니다. 저는 생일 축하 전화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언제나 기댈 어깨를 내어주던 언니였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에 찾아뵙고 엄마가 제 성취를 패션, 홍보 분야에서 더 화려한 경력을 쌓은 유진의 것과 비교할 때 애써 모른 척하던 딸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명백히 바보였습니다. 유진이 마침내 지훈의 무릎에서 내려오며 말했지만 헝클어진 모습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일찍 왔네. 일찍이라니. 마치 이것이 예정된 약속이었던 것처럼, 마치 제가 제 남편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들을 방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훈은 고객 미팅 전에 하던 것처럼 능숙한 침착함으로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스터디 그룹에서 사랑에 빠졌던 그의 회색 눈은 죄책감도 아니고 반항심도 아닌 무언가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가 말했습니다. 마치 그 네 마디 말이 제가 방금 목격한 것을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다는 듯이요. 무슨 얘기? 이 짓을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 몇 번이나. 제 목소리는 거의 제 것이라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잠겨서 나왔습니다. 언니 제발. 유진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부터 완성해온 익숙한 경멸의 어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마.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유진은 항상 아름다운 아이였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였으며 어떤 방에 들어가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30살인 그녀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항상 수십 년은 더 현명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늘 지훈이 마치 비즈니스 미팅인 양 자기 책상 뒤에 남아있는 동안 가죽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는 빛나 보였습니다. 얼마나 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과 유진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연인들이 나누는 그런 은밀하고 공모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8개월. 지훈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언니 생일 파티 때부터? 제 생일 파티요? 유진이 멋진 빨간 드레스를 입고 와서 지훈의 동료들을 모두 매료시켰던 그 파티? 지훈과 제가 그의 점점 길어지는 근무 시간에 대해 다투는 동안 그녀가 늦게까지 남아 청소를 도와주었던 그 파티? 제가 그녀에게 정말 멋진 동생이라며 고마워했던 바로 그 파티. 8개월. 저는 무감각하게 되뇌었습니다. 봐, 언니. 유진이 마치 가벼운 대화를 위해 자리를 잡는 것처럼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건 알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최선일 거야. 언니랑 지훈 씨 둘은 오랫동안 멀어졌잖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어. 누구나 다 안다고? 우리 결혼은 이미 끝났었어. 지훈이 변호사다운 차갑고 계산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건 그냥 상황을 앞당겼을 뿐이야. 그 뻔뻔함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단순히 수명을 다한 기업 합병처럼요. 사과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후회의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무심하게 던져지는 사실적인 잔인함뿐이었습니다. 당신 이 집에서 나가. 제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정말로 웃었습니다. 유나야, 그 집 내 집이야.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 있어. 나가는 건 당신이 될 거야. 그럼 전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죠? 유진과 지훈은 또 한 번 그런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사실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거에 대해 생각해봤어. 아빠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외롭다고 하셨잖아. 어쩌면 지금 이 언니가 집으로 다시 들어갈 완벽한 시기일지도 몰라. 엄마 돌봐드리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라고요. 32살에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삶과 경력을 쌓은 후에 그들은 제가 실패자처럼 어린 시절의 침실로 슬그머니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엄마도 아셔? 질문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유진의 미소가 더 넓어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어. 엄마는 이해하셔. 항상 지훈 씨가 언니한테는 과분하다고 하셨거든. 그녀는 말을 하다 멈칫했지만 이미 상처는 덧났습니다. 저한테 과분하다고. 제 엄마가 제 남편이 저한테 과분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엄마는 사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들떠 계셔. 유진이 계속했습니다. 지훈 씨가 드디어 그의 야망에 걸맞은 사람을 찾을 때가 됐다고 하셨어. 방이 기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이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 어머니까지 끌어들였고 저를 내쫓을 계획을 세웠으며 그들의 배신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의 삶을 재구성할 방법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를 보았습니다. 로스쿨 시절 내내 제가 지원했던 남자,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저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남자, 결혼식 밤에 제가 자신의 전부라고 속삭였던 남자.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좀 쐬야겠어.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유나야, 기다려. 제가 문으로 향하자 지훈이 불렀습니다. 우리 실질적인 것들에 대해 상의해야지. 이혼, 재산 분할 같은 거. 재산? 제가 그를 마주보며 돌아섰습니다. 무슨 재산, 지훈 씨? 모든 게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기억나?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당신이 고집했잖아. 그는 잠시나마 불편해 보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난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비합리적이지 않다고요? 제 동생과 8개월 동안 바람을 피운 남자가 비합리적으로 보일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말 없이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눈물과 분노, 그리고 꿈속을 걷는 듯한 기이하고 무감각한 느낌으로 흐릿했습니다. 우리 집, 아니 지훈의 집은 우리가 언젠가 아이들로 채우자고 이야기하며 함께 골랐던 조용한 고급 아파트 단지 끝에 있었습니다. 저는 차도에 20분 동안 앉아서 활기찬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현관문과 지난 봄에 제가 심었던 화단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방문한 외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제 망상의 모든 증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벽난로 위에는 결혼 사진이, 책장에는 그의 책과 섞여 있는 제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썼던 커피 머그잔이 싱크대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에 묻은 립스틱 자국은 마치 범죄 현장의 핏자국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나야, 얘야. 엄마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네가 전화할지도 모른다고 하더구나. 다 얘기 들었니? 들을 만큼 들었어요. 오, 얘야, 힘든 거 알지만 때로는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기도 한단다. 지훈이랑 유진이 둘은 서로 잘 어울려. 둘 다 야망 있고 둘 다 성공했잖아. 저도 성공했어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 사업도 있다고요. 청첩장 디자인하는 게 정확히. 저는 기업 브랜딩을 해요, 엄마. 진짜 고객들이 있다고요. 물론 그렇지, 얘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자. 유진이는 지훈의 세계에서 움직이잖아. 그녀는 그의 압박감, 그의 목표를 이해해. 어쩌면 이건 그냥 자연의 섭리 같은 걸지도 몰라. 자연의 섭리요. 제 어머니는 제 결혼을 자연 다큐멘터리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걔 편을 드시는 거예요? 편드는 게 아니야. 유나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너랑 지훈이는 1년 동안 문제가 있었잖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어. 그리고 유진이.
걔가 이걸 계획한 건 아니야. 사랑이 그냥 일어난 거지. 사랑.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전 어디서 살아야 하죠, 엄마? 알다시피 여긴 언제나 환영이야. 내 방은 그대로 있단다. 그리고 솔직히 나도 도움이 필요해. 집이 혼자 관리하기에는 너무 커지고 있거든. 위로상이 주어졌습니다. 제 남편이 제 동생을 훔쳤든, 제 동생이 제 남편을 훔쳤든 간에 저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살아있는 간병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하지만 유나야, 일을 험악하게 만들지는 마렴. 모두를 위해서 말이야. 모두를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저는 전화를 끊고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 밤 9시 30분에 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빈병 하나와 명료해진 머리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야, 그가 넥타이를 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실행 계획에 대해 논의해야 해. 이 전환의 실질적인 측면들 말이야. 이미 내 변호사와 얘기했어. 당신 변호사? 유나야, 제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따라하지 마. 유치하잖아. 유치하다고? 방금 인생이 파괴된 여자가 유치하다고요. 합리적인 합의 제안서를 작성했어. 그가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꺼내며 계속했습니다. 우리 자산 대부분이 혼전 재산이거나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관대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일시불 지급금이 있고 내 이사 비용은 내가 부담할게. 저는 폴더를 받아서 읽지 않고 휙휙 넘겼습니다. 얼마? 3천만 원. 고려해보면 충분히 공정한 금액이야. 뭘 고려해서요? 당신이 8개월 동안 내 동생과 바람 피운 걸 고려해서? 유나야, 네가 상처받은 건 이해해. 상처?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 자신의 안정감에 놀랐습니다. 난 상처받지 않았어, 지훈 씨. 상처는 누가 실수로 내 발을 밟았을 때나 쓰는 말이야. 이건 파멸이야. 이건 내가 내 인생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완전한 소멸이라고. 봐, 이런 일은 일어나. 사람들은 멀어지고 변하기도 해. 유진이와 내가 가진 건 진짜야. 내가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고. 우리가 가졌던 건 뭔데? 우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친구들이었어. 하지만 유나야, 솔직해져봐. 네가 유진이처럼 나를 바라본 게 마지막이 언제였어? 우리가 식료품 목록이나 주말 계획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눈 게 마지막이 언제였냐고? 끔찍한 것은 그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틀에 박힌 생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정적인 로맨스에서 편안한 동반자 관계로 가는 결혼의 자연스러운 진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당신이 바람 피울 권리를 줬다는 거야? 난 이걸 계획하지 않았어. 유진이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어난 일이야. 8개월 동안. 그냥 일어났다고. 유나야, 제발 이 일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지 마. 또 그 말이었습니다. 어렵게 만들지 마. 마치 제 감정이 불편함이고 제 고통이 그들의 행복의 장애물인 것처럼요. 집을 원해.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웃었습니다. 유나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네 수입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없어. 그리고 법적으로는 신경 안 써. 집을 원한다고. 그렇게는 안 돼. 난 너에게 공정한 합의를 제안하고 있어. 받아들여. 아니면 내가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고, 넌 법원이 너에게 주기로 결정하는 무엇이든 가지고 떠나게 될 거야. 모든 게 내 명이고 우리에겐 아이도 없으니 많지는 않을 거야. 그는 모든 것을 계획해뒀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각도를 계산하고 모든 기반을 다져놓았습니다. 저는 제 3천만 원을 받고 조용히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가 제 동생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요. 언제 나가길 원해? 이달 말까지 다른 곳을 찾을 시간으로 2주를 주는 거야. 2주? 그는 제가 몇 년에 걸쳐 쌓아온 삶을 해체하는데 2주를 주었습니다.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놀란 듯 보였습니다. 알았다고? 알았어. 이달 말까지 나갈게. 좋아. 우리가 이 일을 성숙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기쁘네. 거의 1년 동안 제 동생과 비밀 연애를 해온 남자가 우리 둘의 성숙함을 축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게스트룸에서 잠자리에 든 후 분명 그의 양심에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나 봅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동이 틀 때까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제 일에 능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객 회사를 깊이 파고들어 그들의 가치와 경쟁사를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완벽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똑같은 기술을 제 남편과 동생이 제게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은 지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신중했다는 것입니다. 집, 차, 심지어 우리의 공동 은행 계좌까지 모든 것이 저의 혼인 재산에 대한 청구를 최소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주요 구매는 우리 결혼 직전에 이루어지거나 사업 비용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분명 결혼식 날 이전부터 이혼 가능성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두 번째 사실은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로데오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아카이브를 뒤지고 사진과 타임라인을 교차 참조하며 3일을 파헤친 끝에 저는 그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지훈은 자매 관계에 있는 여성들과의 관계 이력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는 아니지만 친한 여자친구, 사업 파트너, 서로의 사회적 서클에 존재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의 이전 여자친구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전의 여자는 동료에게 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름답고 매력적인 동생 유진에게도 그녀만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미 짝이 있는 남자들과 얽히면서 끝난 3번의 이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들이 빈티지 와인을 수집하듯 가질 수 없는 남자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전리품보다 사냥을 더 즐기는 2명의 포식자였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아직 소화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와인 한 병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는데 제가 공격적인 동정심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래야 하나? 들어가도 돼? 저는 궁금증에 못 이겨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유진은 제가 골랐던 그리고 그녀가 곧 살게 될 집의 소파에 앉아 묻지도 않고 와인 2잔을 따랐습니다. 언니가 지금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아?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니야. 내가 뭘 느끼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미움은 아니야. 잘 됐네. 왜냐하면 난 정말 우리가 자매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자매로서. 그 아무렇지 않은 당당함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지훈 씨랑 나, 우린 그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었어. 하지만 언니, 너희 둘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해야 해. 몇 달 동안 행복하지 않았잖아. 나한테 말할 계획은 있었어? 언제라도? 물론이지. 우린 그냥 확실해지고 싶었어. 만약 잘 안 될 거였다면 불필요하게 언니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 참 배려심도 깊으셔라. 언니 비꼬지 마. 언니한테 안 어울려. 유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제가 알아보기 시작한 그 계산적인 표정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사실은 지훈 씨랑 나는 서로 잘 맞아. 정말로. 우린 서로에게 지적인 도전을 주거든. 우리는 같은 목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같은 도덕적 잣대의 완전한 부재도. 봐,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거야. 언니의 이 비통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 매력적이지 않아, 언니. 그게 애초에 지훈 씨랑 관계가 틀어진 이유 중 하나야.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불륜을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누굴 탓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언니가 결혼 생활에 좀 더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훈 씨와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했다면, 정체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말이야. 내가 정체되어 있었다고? 언니, 로맨스 소설이 아닌 책을 마지막으로 읽은 게 언제야? 정치나 시사에 대해 혹은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의견을 가졌던 게 마지막이 언제였냐고? 지훈 씨는 지적인 자극이 필요해. 그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그 아무렇지 않은 잔인함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제 거실에 앉아 제 와인을 마시고 제 남편과 함께 제 집에 이사 올 준비를 하면서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할 만한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뭘 원해? 유진아? 우리가 괜찮아지길 바라. 이게 언니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줬으면 해. 그냥 궁합의 문제일 뿐이야. 지훈 씨와 나는 언니와 그가 결코 맞지 않았던 방식으로 잘 맞아. 그럼 너랑 나는 자매로서 궁합이 잘 맞아? 유진의 미소는 빛났습니다. 물론이지. 우린 가족이잖아. 이건 변하지 않아. 이건 변하지 않아. 저는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은 보기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거야. 언니는 언니에게 더 잘 맞는 사람, 언니의 더 소박한 자질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게 될 거야. 그리고 지훈 씨와 나는 함께 진짜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고. 소박한 자질. 무슨 말인지 알잖아. 언니는 자상하고 다정하고 가정적이잖아. 그건 멋진 일이지만
지훈 씨가 필요로 하는 건 아니야. 그는 자신의 야망에 걸맞은 사람이 필요해. 그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 너 같은 사람, 바로 그거야. 유진은 와인을 다 마시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나 가봐야겠다. 지훈 씨가 저녁 먹으러 데리러 온대. 로펌 선배 파트너들이랑 만나는 자리야. 그녀는 이미 변호사의 아내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미 그의 전문적인 세계에서 네트워킹을 하고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우아하게 무대 왼쪽으로 퇴장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언니, 유진이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이 일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지 마.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가훈인가 봅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거실에 앉아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분노도 아니었고 상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깨끗하고 더 날카로우며 무한히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료함이었습니다. 강지영 변호사는 상대편 변호사를 긴장시키는 그런 존재감을 가졌습니다. 55세의 그녀는 은발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으며 다른 변호사들이 이길 수 없다고 여기는 사건들을 맡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32층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수임료는 그녀의 성공률을 반영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구글 검색을 통해 그녀의 이름을 찾았고 이틀 동안 그녀의 사건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고갈등 혼인 해소라고 부르는 분야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상당한 자산, 복잡한 양육권 다툼 또는 제 경우처럼 자신이 시스템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배우자가 관련된 이혼 사건들이었습니다. 서윤아 씨, 그녀가 지훈이 제게 준 합의 제안서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의 제안은 모욕적입니다. 그는 관대하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년의 결혼 생활, 공동 자산, 그리고 맞벌이 가정을 고려할 때 당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구조화했다는 사실은 사전 계획을 시사합니다. 사전 계획이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혼을 계획해왔다는 겁니다. 타임라인을 보세요. 모든 주요 구매, 모든 재정적 결정, 모든 자산 이전. 이 남자는 첫날부터 미래의 이혼 합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왔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럼 그는 결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군요. 그의 의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항상 자신의 출구 전략을 계획하고 있던 남자를 시사합니다. 강 변호사는 가죽 의자의 등을 기대고 저를 살폈습니다. 문제는 이 이혼에서 무엇을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공정한 것을 원해요. 공정함은 주관적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했을까요? 집, 돈, 복수. 저는 그들이 제가 조용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강 변호사는 제가 사무실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얘기가 좀 통하는군요. 당신 동생에 대해 말해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불륜, 타임라인, 아무렇지 않은 잔인함, 유진의 완전한 뉘우침 없음. 저는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 그들이 제 배신을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동안 제가 착하게 굴어야 했던 가족 저녁 식사에 대해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제가 말을 마치자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은 홍보 일을 하는군요. 패션 홍보요. 몇몇 고급 디자이너들을 대변하고 남편의 로펌 동료들과 관계를 쌓고 있어요. 이미 그들과 네트워킹을 시작했고요. 완벽한 변호사의 아내로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 변호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어떻습니까? 조심하고 있나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가 스크린샷 해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식당에서, 직장 행사에서, 극장에서의 지훈과 유진. 항상 전문적으로 보이도록 조심스럽게 연출되었지만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명백히 보일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조심하고 있군요.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조심스럽지는 않아요. 무슨 뜻이죠? 당신 남편은 명망 있는 로펌의 주니어 파트너입니다. 그의 직업에서는 이미지가 중요하죠. 가족의 가치, 안정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그의 승진 전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아내의 동생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동시에 아내에게 공정한 합의금을 주지 않기 위해 혼인 재산을 조작하는 것. 그건 선배 파트너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희망일지도 모를 무언가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간통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혼인 자산에 대한
완전한 회계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동생 사이의 통신 기록을 소환하여 그들의 불륜 타임라인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의 삶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불편함은 사람들이 합의에 대해 더 합리적이 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강 변호사의 수임료는 비쌌지만 제 개인 저축 계좌에는 선임료를 감당할 만큼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파산시킬 테지만 지훈과 유진에게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싸움을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떠날 준비를 할 때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의 경력이 패션 업계에서의 평판에 달려있다고 하셨죠? 네. 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선택지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지훈은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등기 우편 대신 전문 송달 업체를 이용해 최대의 창피를 주도록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훈이 1시간 안에 제게 전화했고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이게 대체 뭐야? 이혼 서류. 당신이 원했던 거 아니었어? 간통을 이유로 회계 감사까지. 모든 것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잖아. 난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걸 요구하는 거야. 우리 합의했잖아. 당신의 일방적인 제안이 있었지. 난 거절하기로 결정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야, 너 실수하는 거야. 이거 험악해질 거야. 이미 험악해. 지훈 씨. 난 그냥 아닌 척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야. 이것 때문에 내 경력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네 경력을 망치려는 게 아니야. 공정한 이혼 합의를 받으려는 것뿐이야. 우리 사적인 일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나를 망신 주려고? 무엇처럼 보이게 하려고. 지훈 씨? 아내를 동생과 바람 피운 남자처럼? 또 다른 침묵. 날 망신 줘서 돈을 더 뜯어내려는 생각이라면. 널 망신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네가 아무런 대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용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야. 유나야, 잘 들어.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나에겐 자원과 인맥이 있어.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경고하는 거야. 물러서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떠나.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너에게 훨씬 더 나빠질 거야. 저는 그에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2시간 안에 유진이 제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전 방문과 달리 그녀는 와인을 가져오지도 동정적인 표정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멈춰야 해. 뭘 멈춰? 이 어처구니 없는 소송. 지금 지훈 씨 평판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난 이혼하는 중이야. 꽤 흔한 절차지. 넌 지금 앙심을 품고 유치하게 굴고 있어. 그리고 그건 역효과를 낳을 거야. 지훈 씨에겐 친구들이 있어. 언니. 중요한 친구들. 판사, 검사, 다른 변호사들. 그의 인맥을 가진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두고 봐. 유진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처음으로 저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걱정을 보았습니다. 언니, 난 널 도우려는 거야.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 지훈 씨가 널 망가뜨릴 거야. 다시는 일도 못하고 신용도 잃고 결코 뭐라고? 내가 쌓아온 삶에 걸맞지 않게 된다고? 그런 뜻이 아니었어. 정확히 그런 뜻이었어. 너희 둘 다. 너희는 내가 버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결정했고 너희가 던져주는 부스러기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나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라져야 한다고. 언니, 제발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엄마를 생각해. 가족을 생각해. 나도 가족을 생각하고 있어. 어떤 가족이 자기 가족 중 한 명을 파괴하고 나서 그 일에 대해 고마워하라고 요구하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유진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좋아. 강하게 나가고 싶어? 인맥 있는 건 지훈 씨뿐만이 아니야. 난 패션계에서 일해. 언니, 사진작가, 기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알아. 나도 내 인생을 아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그거 협박이야? 약속이야. 이 소송 멈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네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모두에게 알려줄 테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유진아? 아기로 자기 언니의 행복을 망치려는 사람.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항상 제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이었던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그녀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충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나아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빼앗아서 이겼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가.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이 동요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동요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죠. 보복하겠다고 협박도 하고 있어요. 지훈 씨는 인맥이 있다고 하고 유진이는 제 직업적 평판을 해칠 수 있다고 해요. 해보라고 하세요. 정보 공개는 양방향입니다. 서윤아 씨, 그들이 더럽게 놀고 싶다면 우리는 그들의 통신 기록을 소환해서 그들이 당신에 대해 정확히 무슨 말을 해왔는지 볼 겁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를 비방하려는 공모는 법정에서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의 다음 수는 뭐죠?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모든 협박, 모든 위협 시도, 그들이 하는 모든 접촉. 당신 남편은 변호사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붙잡힌 죄인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들의 완벽한 계획의 첫 번째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지훈의 로펌이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송달된 지 2주 후, 강 변호사는 선임 파트너로부터 회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분명 로펌은 주니어 파트너 중 한 명과 관련된 미묘한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고 신중한 해결을 위한 선택지를 논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지훈 씨의 상사들이 여론을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통과 재정 조작이 포함된 지저분한 이혼은 로펌의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합의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건가요? 그들이 이 일을 빠르고 조용히 마무리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협상력을 줍니다. 두 번째 균열은 유진의 세계에서 왔습니다. 그녀의 고객 중 3곳이 그녀의 비전문적인 행동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고 계약을 재고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당신이 한 건가요? 제가 강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법적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공개된 정보요? 이혼 소송 서류는 공개 기록입니다. 간통 주장을 상세히 기술한 법원 문서는 공개 기록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 기록들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당신 동생의 전문적인 연락처와 공유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저는 강 변호사가 왜 그렇게 높은 수임료를 받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균열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결혼 생활 동안 제게 결코 따뜻하지 않았지만 항상 예의는 바르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듯 했습니다. 유나야, 얘야 방금 그 상황에 대해 들었단다. 지훈이와 내 동생에 대한 난 전혀 몰랐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난 정말 경악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말씀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난 내 아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네 시아버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야.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유나야, 주제 넘은 말인 줄 알지만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위해 싸우길 바란다. 그들이 널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지훈이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 동료, 그리고 아마도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까지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무언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대결은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통유리창이 있는 로펌의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지훈은 2명의 변호사를 옆에 두고 제 맞은편에 앉았고 강 변호사는 말 한마디를 질식시킬 만큼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평소 완벽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비싼 양복은 구겨져 있었으며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황금소년 변호사에게 균열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강 변호사가 시작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3억 원의 합의금, 혼인주택 가치의 절반, 그리고 평생 월 300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훈의 수석 변호사인 박 변호사라는 말은 남자는 웃음을 거의 참지 못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그건 완전히 비합리적입니다. 결혼 생활은 겨우 2년이었고 아이도 없습니다. 문서화된 간통, 재정 조작, 그리고 제 의뢰인에게서 혼인 자산을 사취하려는 공모도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게다가 보복과 명예훼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위협도 있었죠. 당신 의뢰인은 그리 강력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정 조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간통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십니까? 침묵. 당신 의뢰인이 아내의 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인 자산을 구조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십니까? 더 긴 침묵.
당신 의뢰인과 그의 불륜 상대, 공교롭게도 제 의뢰인의 동생인 그 여자가 제 의뢰인의 평판과 생계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십니까?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제발,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함께 이룬 것의 절반과 내 삶을 재건하는 동안의 지원을 요구하는 거야. 넌 나한테 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돈을 제안하고 있잖아. 아파트만 해도 8억 원이야. 넌 그 절반의 현금 합의금,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잖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럼 내 동생과 바람 피우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걸 생각했어야지. 지훈의 평정심이 마침내 깨졌습니다. 유나야, 난 여기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넌 앙심을 품고 있어. 이 모든 소송, 이 언론의 관심, 우리 사적인 일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 언론의 관심?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모르는 척 하지 마. 누군가 기자들, 블로거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에게 정보를 흘리고 있어. 우리 로펌은 기자들로부터 내 가정사에 대해 묻는 전화를 받고 있다고. 유진이는 사생활에 대한 소문 때문에 주요 고객 3곳을 잃었어. 저는 완벽하게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하고 있는 강 변호사를 보았습니다. 박지훈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걱정되신다면 왜 당신 이야기가 관심을 끄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불륜은 매일 일어나죠. 특별히 뉴스거리가 될 만한 것이 없다면 보통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명망 있는 로펌의 주니어 파트너가 아내의 동생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아내에게 공정한 합의금을 주지 않기 위해 혼인 재산을 조작하는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 변호사가 공정한 합의를 요구하는 아내에게 보복하겠다고 위협할 때는 더욱 그렇죠. 지우는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기자들과 얘기했어? 저는 기자들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박지훈 씨. 하지만 그들이 어떤 공개 기록을 조사하기로 선택하고 그 기록들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강 변호사님, 만약 어떤 종류의 언론 캠페인을 조종하셨다고 암시하시는 거라면 저는 아무것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어제 채널 K의 프로듀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혼법이 어떻게 여성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조작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방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물론 강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빠르고 공정한 합의는 더 이상의 언론의 관심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 의뢰인은 대중의 관심에 흥미가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지우는 토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나야, 이럴 순 없어. 내 경력은 살아남을 거야, 지훈 씨. 개인적인 역경을 품위와 성실함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향상될 수도 있지. 이건 품위와 성실함이 아니야. 이건 갈취야. 아니,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대가야. 우리는 광택 나는 회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쳐다보았고 저는 지훈이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단지 결혼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주도권까지. 그는 제가 조용히 사라지고 그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동안 제가 사적으로 고통과 굴욕을 감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신 저는 그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공개적인 대가에 직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제 의뢰인과 이 문제를 상의해야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24시간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변호사들을 완전히 건너뛰고 제게 전화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우리 둘만. 좋은 생각 같지 않은데. 제발. 변호사 없이 위협 없이 이런 법적 책략 없이 한 번만 대화하자. 그냥 우리 둘이서.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저를 동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둘 다 아무런 추억도 없는 중립적인 장소였습니다. 지우는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저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무시했던 자신감. 넘치는 변호사는 사라지고 몇 주 만에 몇 년은 늙어버린 듯한 남자가 대신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길 원했던 건 아니었어. 그가 서두 없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길 원했는데. 모르겠어. 더 깨끗하게, 아마도 더 문명적으로. 내가 소란 피우지 않고 사라져주길 바랐다는 뜻이구나. 지우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유나야, 네가 날 미워하는 거 알아.
내가 너에게 상처 준 방식은 나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린 한때 친구였잖아. 한때 서로를 아꼈잖아.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이걸 끝낼 수는 없을까? 난 널 파괴하려는 게 아니야, 지훈 씨. 난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는 거야. 언론의 관심, 변호사 비용, 대중의 굴욕. 이건 생존이 아니야. 이건 복수지. 저는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듯이요. 후회해? 뭐든지. 너에게 상처 준 걸 후회해. 일이 이렇게 된 방식을 후회해. 우리가 유진이 전에 결혼 생활을 끝낼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걸 후회해.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구나. 아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아. 적어도 그는 정직했습니다. 유나야, 넌 정말로 뭘 원해? 무엇이 널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끼게 만들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했을까요? 제 삶을 되찾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을 되찾고 싶었지만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동생을 되찾고 싶었지만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가 한 짓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걸 알고 싶어. 네가 사람들이 불편해지면 그냥 버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싶다고. 대가는 있었어. 내 평판, 가족과의 관계, 회사에서의 입지. 그건 대가가 아니야, 지훈 씨. 그건 네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야. 대가란 네가 나에게서 빼앗아 간 것에 대해 실제로 값을 치르는 거지. 지훈은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만약 내가 강 변호사의 조건에 동의한다면? 완전한 합의금 위자료, 모든 것. 왜 그렇게 하겠어? 피곤해서, 유나야. 싸우는 게 피곤해. 스트레스도 피곤해. 다음엔 또 무슨 일이 터질까? 어깨 너머로 살피는 것도 피곤해. 그냥 이게 끝나길 바랄 뿐이야. 그리고 유진이는? 네가 내 순자산의 절반을 나한테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지훈의 웃음은 씁쓸했습니다. 유진이는 내가 더 강하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 네가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압박하면 네가 물러설 거라고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난 널 전혀 몰랐던 것 같아. 내가 결혼했던 유나는 이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원래의 합의금을 받고 사라졌을 거야. 네가 결혼했던 유나는 널 믿었어. 네가 한 약속들을 믿었다고. 그녀는 남편과 동생이 근본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지금 그녀는 더 잘 알게 됐지.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창밖으로 서둘러 지나가는 저녁 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지훈이 말했습니다. 합의에 동의할게. 전부 다. 유진이는 어쩌고? 유진이가 어때서? 이 일에 대해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거 감당할 준비는 됐어? 지훈의 미소는 슬펐습니다. 유나야, 지난 한 달 동안 네 동생에 대해 흥미로운 걸 배웠어.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원하는데 아주 능숙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갖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덜 열정적이야. 무슨 뜻이야? 성공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에 들떠 있었다는 뜻이지. 파산하고 직업적으로 손상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에는 덜 들떠 있고, 저는 그에 대해 예상치 못한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유감이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선택한 거야.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지. 합의는 2주 후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훈은 집을 지켰지만 제 몫의 가치를 지불하기 위해 상당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현금 합의금과 위자료 약정과 합쳐져 저는 제 집을 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 즉 자존감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훈을 그렇게 두렵게 했던 언론의 관심은 뜻밖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추적하던 한 기자가 저를 고갈등 이혼을 겪는 여성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디자인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돕는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혼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조작당한 여성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슬로건은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것은 제 새로운 삶의 사명 선언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합의 후 몇 달 동안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직업 생활이 계속해서 무너지면서 점점 더 절박해지는 음성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분명 패션 업계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개인적인 드라마에 대한 관용이 덜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놀랍게도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나 유진을 언급하지 않는 어색한 전화통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제 새로운 삶과 일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실제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던 것 같구나. 한방문 중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과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항상 네가 강한 아이라고 하셨지. 난 그게 감정적으로 강하고 자상하게 강하다는 뜻인 줄 알았어. 쇄심줄처럼 강하다는 뜻인 줄은 몰랐네. 저도 제가 그래야만 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합의 6개월 후 저는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무슨 뉴스요? 채널 K를 켜보세요. 저는 지역 뉴스 채널로 돌렸고 법조계의 직업적 비행에 대한 프로그램의 끝부분을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가 부적절한 고객 자금 처리와 이해 상충과 관련된 최근 윤리조사에 대해 논의할 때 지훈의 사진이 화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강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전 남편의 문제가 이혼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건으로 시작된 조사가 그의 직업적 행동에 대한 더 깊은 조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일과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때로는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면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복잡한 감정으로 뉴스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훈이 파멸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책임을 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행동에는 대가가 따랐고 그의 행동은 분명 우리 결혼 생활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진짜 헤드라인은 3일 후에 텔레비전이 아닌 제 이메일함에 도착했습니다. 주요 방송국의 프로듀서로부터 온 이메일이었는데 배신과 조작에 맞서 싸운 여성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컨설턴트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심판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메일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고통을 힘으로 배신을 정의로 바꾼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건은 법조계에서 일종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지 않은 여자. 저는 답장하기 전에 오랫동안 이메일을 쳐다보았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제 사생활이 대중의 오락거리가 된다는 생각에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다른 여성들이 배신을 조용히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울 기회로 보았습니다. 관심 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어떻게 다뤄질지에 대한 편집권을 원합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되기를 원합니다. 다큐멘터리는 8개월 후에 방영되었습니다. 제 사건에 대한 에피소드의 제목은 남편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동생이 그의 무릎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다음에 한 일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였습니다. 그것은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저는 이제 홍대 근처의 작은 집에 삽니다. 노출된 벽돌벽과 공간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거대한 창문이 있는 곳입니다. 제 디자인 사업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하는 힘을 이해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추천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스캔들이라기보다 영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민준이라는 이름의 선생님입니다. 제 강인함에 위축되기보다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편의와 가정보다는 정직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훈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후 다른 주로 이사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 그가 작은 회사에서 부동산 등기 업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전의 야망과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그와 유진은 합의 7개월 후에 헤어졌습니다. 금지된 로맨스에서 평범한 현실로의 전환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진은 홍보 분야에서 경력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작은 업계에서는 평판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다른 도시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할 만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생계를 유지하지만 자존심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직업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새로운 조건으로 관계를 재건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에 오시고 우리는 책과 정치, 그리고 제가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제가 먼저 꺼내지 않는 한 지훈이나 유진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않으며 저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훈도 유진도 심지어 제가 필요했던 것보다 더 작은 사람으로 살았던 몇 년 동안의 저 자신도 미움은 지치는 일이고 제 에너지를 쓸 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서는 그들이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나중에 미안해 보인다고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배신자들이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배신을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저는 더 강력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때로는 밤늦게 새 프로젝트를 하거나 거실에서 책을 읽을 때 저는 지훈의 사무실에 들어가 제 세상이 끝나고 있던 그 오후를 생각합니다. 그때의 저, 신뢰하고 수용적이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 의향이 있던 여자를 생각합니다.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파괴된 것이 아니라 변형된 것입니다. 그녀의 자리에는 친절을 약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무한히 더 위험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는 한 가지 점에서 옳았습니다. 저는 특정 집단에서 일종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라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여자로서 제 전화는 때때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전화로 울립니다. 비영리 단체를 통해 제 번호를 알게 되거나 친구의 친구를 통해 제 사건에 대해 들은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똑같이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력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아요. 단지 아직 당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아내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법적 다툼과 언론의 관심, 그리고 가족 드라마에 몇 달 동안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뒤따른 헤드라인은 단지 제 사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맞서 싸우고 더 나은 것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선택. 그것은 모든 여성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직면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게 그것에 대해 물을 때, 모든 것이 불리해 보일 때, 어떻게 싸울 용기를 찾았는지 알고 싶어 할 때, 저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용기를 찾은 게 아니에요. 명료함을 찾았죠. 그리고 일단 명확하게 보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